2020년 인류의 통합. 자, 회로 이론 61번부터 가봅니다. Z가 5 루트 3 J5인 3개 임피던스를 Y 결선을 해서 선간전압 250V의 평형 3상 전원에 연결했을 때 이때 소비되는 유효 전력은 얼마냐.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Y 결선을 통해서 각각 여기가 모두가 동일하죠. 5 루트 3 플러스 J5가 되고요. 그때 선간전압 여기 250V가 지금 주어졌다는 거죠. 그때 이 전체 평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일한 선간전압, 동일한 임피던스를 갖겠죠. 여기에서의 소비되는 유효 전력을 구해봐라 그랬네요. 일단 여기에서는 이 하나의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할 수 있다면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이 상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선간전압이 주어진 것을 다시 이 상전압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소비되는 유효 전력이니까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이 선간전압 250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상전압은 얼마입니까? 루트 3으로 나눈 것이 상전압이 되고요. 자, 여기에 흐르는 이제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상에 흐르는 전류 그래서 IP라고 할 수 있죠. 여기 IP라고 할 수 있고 이 IP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뭡니까? 여기에서의 전압 250 루트 3이었죠. 이 상전압을 이때의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겠죠. 임피던스의 크기 자체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건 5 루트 3을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5를 제곱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전료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4.43 정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때 이제 여기에서의 소비되는 하나의 우리 소비 전력을 구하게 되면 i제곱 r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야 물론 이거에 이제 3배를 해주지만 여기에서 이제 구했던 14.43 이 전류의 제곱에다가 여기 저항 성분은 이거죠. 5 루트 3 거기에 곱하기 5 루트 3을 계산한 것이 되고요. 이것이 한 상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니까 전체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얼마? 3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것만 계산기로 두드려 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5409.84 이렇게 나오네요. 이 값으로는. 근데 여기에서 이걸 계산할 때 여기에서 조금의 오차가 있고요. 제곱을 했을 때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62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그때 그 순간에서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100V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dIdt 이 값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때 0일 때 값이 역시 400A/s 이렇게 주어졌죠. 그때 L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 이것들이 등장하는 관계식,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 우리 VL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기에서는 L dIdt 이 공식 있죠. L dIdt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그렇죠? 전류의 변화율에 자기 인덕턴스 L이 곱해진 값, 요 값이죠. 이 공식, 얘네들이 등장하는 공식만 잘 대입하면 되고요. 어차피 기준이 시간이 다 0초 그 순간에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을 대입하고 여기에 역시 0일 때의 변화율 400 대입해서 L 곱하기 400 이러면 끝나네요. 그래서 L 값은 400분의 100이 되고요. 4분의 1이니까 0.25가 답이 되겠네요. 63번 R1의 저항에 여기 R5민 가변 저항이 연결된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 이쪽에 흐르는 전류죠. 전류 I가 최소로 하기 위한 여기 R2의 저항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네요. 이 R은 가변 저항의 최대의 크기다. 즉 이 전체 저항값은 R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의 저항이 R2라면 그럼 이 부분의 저항은 얼마일까요? R-R2가 되면서 이 둘의 합은 늘 R로 일정하게 될 때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최소가 되려면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 부분의 합성 저항이 최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저항값이 있을 때 어떻게 둘을 나누냐에 따라서 이때 합성 저항이 최대가 되느냐 바로 반반으로 나누는 거죠. R의 절반인 여기도 2분의 R, 여기도 2분의 R. 그럴 때가 이 둘의 합성 저항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요거 왜 그럽니까? 요거 결론적으로 얘는 사실상 여기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걸로 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저항이 하나가 있고요. 또 저항이 하나가 즉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뉜 거죠. R2와 R-R2로 나누었는데 이 둘의 합은 늘 R5ohm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둘의 합이 병렬로 합이 아니라 이 둘의 그냥 원래 큰 저항의 합이 R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이렇게 반반으로 나눌 때가 이 합성 저항이 가장 크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 전체가 15ohm이라고 가정했을 때 병렬로 각각 얼마를 연결해야 5ohm, 5ohm을 연결해야 이 저항값이 가장 커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때 저항은 얼마입니까? 똑같은 거 병렬로 하면 반절이 되죠. 2.5ohm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보면 여기가 전체 15ohm 이 둘의 합이 15ohm일 때 그걸 어떻게 병렬로 만드냐 뭐 4ohm과 6ohm만 해봐도 얘는 병렬로는 더한 것분에 곱한 거니까요 10분의 24 그래서 2.4가 됐죠. 이렇게 균형이 깨트러지는 순간 저항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5ohm이면 동일하게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반반으로 나눌 때가 그때의 병렬 합성 저항은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계산하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64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E1, E2, E3를 평형 삼상전압이라고 할 때 그때 여기 E0 여기 중성점과 이 부하측 중성점 사이의 전압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평형 삼상인 경우에 우리 이 각 상의 전압의 합은 결국 벡터적으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이때의 전위 값이 여기가 0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모두가 여기 임피던스가 동일한 부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전압은 영전위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둘의 영전 여기도 영전이니까 이 둘의 사이의 전압은 0이 되는 거죠. 1번이 답입니다. 65번 9ohm, 3ohm인 저항 6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했을 때 AB 사이 합성 저항을 구하라 그랬네요.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잘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AB로 돼 있는데 요 점을 그냥 편의상 C라고 해볼게요. C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선을 빼서 C라고 해도 되겠죠. 선을 빼서 C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 3ohm 3개만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고 얘는 일단 잠깐 무시해 두고요. 잘 보면 3ohm 3개가 하나로 지금 서로 한 손은 다 맞잡고 있는 거고요. 이쪽 한편에서는 A로 3ohm 이쪽 한편에서는 B로 얘는 이쪽에서는 C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Y결선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Y결선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자 여기를 지금 A 이렇게 가고요.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9ohm 3개를 잘 보면 이 9ohm은 잘 보시면 9ohm이 A, B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 9ohm은 A와 C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9ohm은 C와 A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AB, BC, CA로 얘는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저항 3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지금 9ohm 3개는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여기 3ohm 3개는 Y 결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저항골이다 이렇게 되는데 기준을 하나로 좀 통일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강의에서 이 저항값을 델타 Y로 바꾸는 거 기억납니까? 뭘로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03 대통령은 산을 좋아한다 이거 했었죠. 그래서 Y 결선에다가 3을 곱해서 델타가 되고요. 그럼 델타를 Y로 바꿀 때에는
3분의 1을 해서 y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델타로 돼 있는 것을 요 9ohm짜리만 우리가 다시 y로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요거죠. 9ohm짜리만 이렇게 다시 y 결선의 형태로 바꾼다 그러면 델타 결선에 돼 있던 이 9ohm을 3으로 나누어서 역시 3ohm, 3ohm, 3ohm으로 바뀐다 그 얘기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 y 결선도 이제 같이 사실상 그려주는데 여기 이렇게 뭐 중복이 되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중복이 되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중복이 되게 같이 그려지겠죠. 여기도 3ohm, 3ohm, 3ohm은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요것이 지금 A, B, C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요거는 3ohm짜리 두 개가 병렬로 돼 있고 얘도 병렬이니까 최종적으로 얘를 y 결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3ohm짜리가 두 개가 병렬로 돼 있다. 2분의 3ohm 여기도 2분의 3ohm 반절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2분의 3ohm A, B, C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A, B 사이만 구하면 됩니다. 얘는 이제 필요가 없고요. 요거 사이 여기에서 이제 저항값 얘네 둘은 결국 뭡니까? 2분의 3과 2분의 3이 직렬로 돼 있어서 결국 합성 저항 A, B 사이 합성 저항은 2분의 3과 2분의 3을 더해주면 되죠. 둘을 더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답은 3ohm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이 답입니다. 66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달 함수를 구해봐라. 자 여기 입력 E1의 출력 E2의 전달 함수의 B는 전압비죠. 전압비는 임피던스의 B와 같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결국 E1에 관여하는 임피던스는 요거고요. E2에 관여하는 건 요거 두 개. 그래서 그들의 임피던스의 B를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얘는 직렬이죠. 이 세 개가 E1에서 보면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R1, R2 플러스 얘는 CS분의 1이죠. CS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E2에 관여하는 역시 임피던스 R2와 CS죠. R2 플러스 역시 CS분의 1 이걸 뭐 정리해주면 되니까 분자 분모에 CS를 곱해버립시다. 그렇죠? 여기다도 CS를 곱해서 번분수를 없애버리면 얘는 R1CS 그 다음에 R2CS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이거 역시 곱해주면 R2CS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요거 3번에 있네요. 그쵸? 어렵지 않은 문제 3번이죠. 67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5ohm에 흐르는 전류는 즉 여기 이 I를 구하라 그 얘기네요. 자 이것은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 주는 거죠. 한 번은 얘를 무시하고 얘만 있는 회로로서의 전류, 그 다음은 얘를 무시하고 얘만 있는 회로로서의 전류를 구하는데 이렇게 전압원 같은 경우에는 무시할 때는 뭘 해줘야 됩니까? 전압원 같은 경우에는 단락을 해주는 거죠. 단락. 전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류원인 경우에는 개방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전압원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단락을 시켜야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얘를 무시한 상황이라면 얘를 단락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15ohm과 이어져야죠. 이어져야 되고요. 여기 5ohm이 이렇게 있는 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만약에 무시한다는 얘기는 여기를 단락을 시키는 거죠. 단락을 시키고 이 상태에서 여기 5V가 이렇게 걸려 있는 요 그림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이때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면 최종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I1 플러스 I2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10V고요. 여기가 15ohm, 여기가 5ohm이고 여기도 이게 지금 5V고요. 여기가 15ohm, 5oh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먼저 I1부터 한번 구해보면 I1은 지금 여기가 단락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자 10V를 주게 되면 이 단락되어 있는 것과 5ohm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단락되어 있으면 저항값이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으로 100%가 다 흐릅니다.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I1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I2를 구하기 위해서 이 상태를 한번 보면 여기 이 지금 전압원에서
이렇게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I2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여기에서의 지금 전압 역시 5V가 걸려져 있으니까 그냥 바로 구해도 되네요. 여기 5V 그러니까 I2는 5V를 그냥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네요. 5ohm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1A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구하려고 하는 값은 0 플러스 1을 구해서 1A가 최종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죠. 68번 전류의 대칭분이 지금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값이 주어져 있네요. 그럴 때 A상의 전류, 즉 IA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요 공식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는 게 좋죠. 자, 두 가지 공식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주어질 때 A상, B상, C상을 이렇게 구할 때 이거 행렬로 좀 여러분들 기억해 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여기 111, 11 이렇게 채우고 여기가 A제곱, A제곱입니다. 여기가 AA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요걸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고 이번에는 역으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이렇게 A, B, C 상으로 구할 때에는 여기 3분의 1이 와야 됩니다. 여기 숫자 있으면 이 숫자하고 친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11, 11, 012, 3이면 여기 3분의 1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방향으로 A제곱에는 A제곱이 와야죠. 그리고 AA 이렇게 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IA, IB, IC 이렇게 와야죠. 이 두 가지 외워야 됩니다. 여기 3자 숫자 있어서 AA 제곱이었으면 여기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쪽에 A제곱, A제곱, 여기가 AA 있는 이런 꼴. 요거 행렬식 두 개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때 여기 IA를 구하라는 얘기는 지금 요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랑 행렬의 곱을 이용하면 되니까 IA는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I0, I1, I2 이것만 해주면 되니까 이 세 개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네요. 그래서 실수 부분이 여기가 그러면은 12가 되네요.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5 10이니까요. 플러스 J 9가 되는 거죠. 끝난 거죠. 이거 이제 크기를 구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12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 이걸 구해주면 되죠. 15가 나오네요. 15 답은 3번이죠. 3번 69번 V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복소 형태의 값으로 주어져 있죠. 그럴 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구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복소 전력을 이용해야죠. 즉 두 개의 VI를 곱하는데 한쪽에다가 컨주게이트 공액 복소수를 취해서 가자고 그랬죠. 그래서 뭐 V에다가 이렇게 공액을 취해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I에다가 이렇게 공액 복소수를 취해서 갈 수도 있는데 결국 그 뒤에 나오는 값이 각각 실수 부분과 헛수 부분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뜻하는 거죠. 여기에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크게 부호는 걱정 안 하고 하셔도 일반적으로 되는 문제여서 자 여기에서는 이 전류에다가 공액을 취한 걸로 자 복소 전력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V는 그 자체로 50 루트 3 마이너스 J의 50이죠. 그리고 여기에 공액 취해주니까 마이너스 J의 15 이걸 곱해서 이것만 계산해주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요 1500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계산기에서는 뭐 2598 이렇게 나오는데요 J의 1500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크기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통은 여기가 이제 어디에 공액을 취해 주느냐에 따라서 걔가 진상이냐 지상이냐 라고 하는 전력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이 값 그대로의 값을 그냥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있죠. 70번 푸리의 급수로 표현된 외형파 FT가 반파 대칭 및 정연 대칭일 때 그때 FT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물었는데요. 자, 정연 대칭, 반파 대칭 우리 이론 강의에서 살펴봤죠.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이 원점 대칭인 것을 기함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인 함수가 원래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나간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정연 대칭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이고 또는 정연 대칭 이런 말이 있으면 정연 사인 값이니까요. 사인 항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우함수 또는 여현 대칭 코사인 함수가 우리가 이렇게 생긴 y축 대칭인 함수죠. 그거일 때는 역시 이 직류분과 코사인 값만 존재하는 거. 직류분도 원래는 이게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직류분도 존재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사인 값이 존재하지 않죠. 이거 이론 강의에서 여러분들 푸리에 급수 파트에서 자세히 다뤘죠. 그리고 반파 대칭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한 주기에 여기 반절 거기에서 똑같이 이만큼 떨어진 곳의 함수값이나 이만큼 떨어진 똑같이 떨어진 곳의 함수값이 서로 부호만 다를 뿐 크기가 같을 때 이걸 우리가 반파 대칭이라고 하고, 역시 정연이면서 반파 대칭이다 그러면 홀수항, 이 반파 대칭일 때는 홀수항만 존재하고 사인이 존재한다 그 얘기죠. 자, 정연 대칭이면 뭐라고요? 사인 값만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반파 대칭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홀수항만 또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연 대칭이니까 사인항이 존재하고요. 반파 대칭이니까 홀수항은 우리가 한자로 홀수를 기수라고 합니다. 기수. 그래서 푸레 급수에서는 이 사인 값이 bn이기 때문에 그렇죠? bn의 기수항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푸레 급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 bn 이 사인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bn이 존재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서 반파 대칭이기 때문에 홀수항만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4번입니다. 71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L2에 흐르는 전류 I2가 단자전압 이 V보다 위상이 90도가 뒤지기 위한 조건을 구해봐라 그랬네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이 I2가 이 부분보다 90도 뒤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I2를 우리가 벡터로 표현했을 때 일반적으로 90도 뒤지는 꼴 뭡니까? 뭐 J분의 J 어떤 수, 뭐 알파분의 베타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 분모에 이렇게 J가 있거나 아니면 얘를 분모에 실수를 해서 마이너스 J의 무슨 K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위상이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죠. 즉 90도가 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든 이 벡터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분모에서 가만히 보면 여긴 실수 부분이 없고 순허수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것이 이 V보다 90도 위상이 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도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정리한 걸 한번 가봅시다. 일단 동일한 지금 상황에서 이 전체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요것과 얘는 이제 직렬이 되는 거고요. 또 얘와 얘는 병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너무 복잡합니다. 써놓은 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전체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여기 j 오메가 L1이죠. 그리고 얘네 둘은 병렬이니까 이 부분이 R2 플러스 j 오메가 여기 L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R1과 병렬이니까 둘이 이렇게 더한 것분에 곱한 거를 통해서 이거를 더해준 것이 전체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모를 예로 해서 이것은 여러분들 통분을 한 겁니다. 뭐 이 과정 여러분들 통분할 수 있을 테니까요. 통분한 거고요. 이게 결국 전체의 임피던스가 되고요. 부드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체 전류는 여기에 있는 전압을 전체 임피던스로 나눈 거니까 그렇죠. 전체 전압을 여기에서 구한 임피던스로 지금 나눈 거죠. 와우, 이 과정도 이렇게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 I2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지금 여기 임피던스에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 배분을 통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I2는 이 I1을 반비례 배분해 주는 거죠. I1을 둘의 임피던스의 병렬이니까요. 둘의 임피던스의 지금 합에다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거 R1이 분자에 오면서 반비례 배분을 해준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I1을 요 구한 값을 또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와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죠. 자, 요것을
분자로 얘를 올려보내서 지금 정리된 이 값하고 요 값 둘을 지금 곱한 거죠. 이것이 결국 I2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I2, 요 I2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통해서 최종 정리를 해보니까 뭐 얘네 둘이 일단 샥 약분이 돼버리고요. 여기 얘네 둘이 남게 되고 분모 이렇게 남으면서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얘가 얘와 90도 이상 차가 뒤지려면 즉 이 부분 허수 부분만 남게 되고요. 이 부분 실수 부분은 사라져주고 여기 J 얼마 이 값이 있게 되면 이것이 90도 이상 차가 나기 때문에 이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I2가 V보다 90도 뒤지기 위해서는 분모의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 마이너스니까요. 얘 넘어가면 R1 R2하고 여기 오메가 제곱 L1 L2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4번 이게 되죠. R1 R2하고 오메가 제곱 L1 L2가 같다. 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4번이 답이죠. 72번 RC 직렬 회로의 과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가봅시다. RC 회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 직류 2를 가했을 때 그때 R과 C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는 이 형태에서 IT는 R분의 2가 최초의 값이 되는 거죠. 거기에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 마이너스 RC분의 1이 우리가 특성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의 절대값의 역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시정수 이렇게 얘기했죠. 즉 RC 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 이렇게 36.8%가 되는 곳까지 이 값이 점점 더 길어지기 때문에 RC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과도 현상이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RC의 곱이 클수록 과도 전류는 천천히 즉 길어지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73번 용량이 50kVA인 단상 변압기 3대를 V결선에서 삼상으로 운전하는 중 한 대의 고장이 발생했다. 나머지 2대 변압기를 이용해서 삼상 V결선하는 경우 최대의 출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우리가 델타일 때 한 상의 용량을 우리가 P라고 하면 얘는 3P를 다 쓸 수 있었지만 V결선할 때는 2대지만 2P가 아니라고 그랬죠. 2P가 아니고 얼마를 쓸 수 있습니까? 루트 3P를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용량이 50kVA인 단상 변압기 3대라고 그랬으니까 한 상의 용량을 50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50 곱하기 루트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74번 각 상의 전류가 A상은 30 sin 오메가 t, B상은 마이너스 90도 이상 차가 있고요. C는 플러스 90도 이상 차가 있을 때 그때 영상분 전류의 순시치를 구하라 그랬네요. 영상분 전류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했지만 자 반복해서 외워야 됩니다.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그러면 숫자는 숫자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여기 3분의 1이 붙어야 되고요. 여기 111, 11 채우고 이 순서로 지금 여기 역시 숫자 채워가기로 했죠. 여기는 AA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A, B, C 이렇게 되는 거여서 그때 우리 영상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한 거에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 뭐 다 1이니까 1이 되면서 IA, IB, IC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세 개의 값을 다 더한 뒤에 3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위상차 날 때 직접 더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페이저를 써야 되는 거죠. 페이저는 즉 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극형식 형태로 표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페이저는 지금 여기에서는 최대값을 쓰고 있죠. 페이저는 우리가 실효값을 써야 되는데 사실 뭐 여기 최대값을 쓰는 경우로 그냥 보통 계산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실효치를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최대값을 약속만 한다면 뭐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최대값을 이용해서 얘를 극형식으로 표현해 보면 얘는 30에 각이 0도 이렇게 나타내죠. 얘도 최대값을 그냥 이용해서 30에 얘는 마이너스 90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30에
플러스 90 이렇게 보통 나타내 줍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그냥 최대값을 그대로 썼고요. 나중에 그 값을 그대로 동일하게 써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도 최대값을 써서 이렇게 극형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것을 계산기로 더해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극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세 가지를 실제로 더해보면 계산기로도 그냥 3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복소수 형태로 바꿀 때 30의 0도는 그냥 3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90도 회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j에 여기 30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j가 그쵸? 식의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함을 뜻하는 거고요. 얘를 우리가 바꿀 때에는 얘는 90도 회전하기 때문에 j의 30, 이 j가 90도 회전을 뜻하고요. 여기 30을 그대로 적어주죠. 그래서 이 셋을 더해 봐도 결국은 이거 없어져 버리고 결국 30만 남으니까 결국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세 개의 합은 얘가 3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우리가 3으로 나눠주니까 사실상 10의 각 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을 순시치로 바꿀 때 처음에 이걸 최대값으로 우리가 약속해서 그냥 계산했으니까 이걸 역시 최대값으로 표현해서 얘는 10 sin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0도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75번 다음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라 그랬는데요. 자, 요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sin 오메가 t 요거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s제곱 오메가 제곱분의 4우 여기 오메가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여기는 s제곱 역시 오메가 제곱분의 코스 요리해서 s 이렇게 붙기로 했죠. 여기에서는 지금 이것들이 오메가를 1로 보고요. 여기도 오메가를 1로 봤으니까요. 이 사인 오메가 t 얘부터 먼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얘는 s제곱 1의 제곱이죠. 여기 오메가를 1로 봤으니까 1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수 2는 그대로 곱해지고요. 역시 코사인 오메가를 1로 본 거죠. 1로 본 거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s제곱 플러스 역시 1의 제곱분의 s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분모는 동일하네요. 통분되어 있는 꼴이네. s제곱 플러스 1분의 2s 플러스 1, 2s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답은 s제곱 플러스 1분의 2s 플러스 1 3번이 답이네요. 76번 어떤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7 플러스 14.1 사인 오메가 t 이거는 비정연파죠. 이렇게 직류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정연파입니다. 이 경우에 시력값이 얼마냐를 물었는데요. 우리가 비정연파에서의 시력값은 각 시력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 시력값, 직류분의 시력값은 7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시력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거죠. 그것을 각각 제곱한 것의 합의 제곱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2.18 이런 값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12.2로 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비정연파에서의 시력값은 각각 시력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다. 기억을 해둡시다. 77번 어떤 전지에 연결된 외부 회로 저항이 5ohm이고 전류가 8A다. 외부 회로의 5ohm 대신에 15ohm의 저항을 접속하게 되면 전류가 떨어지는데 4A로 떨어지는데 그때의 기전력을 구해봐라.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전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내부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거기에 외부에 이렇게 5ohm짜리를 지금 다른 거죠. 여기는 R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기전력 2라고 한다면 그때 8A가 흐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에 똑같은 뭐 내부 저항이 있겠죠. 여기에 이제 15ohm짜리를 달았더니 이때 얘가 4A가 흐른다. 뭐 이거 그대로 우리
오음의 법칙을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 8A가 흐르게 된 것은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8A는 전체 기전력 E를 R 플러스 5로 나눈 거죠. 전체 저항 R 플러스 5로 나눈 거고요. 이 식에 의하면 이제 4A가 흘렀는데 역시 E와 R은 변함이 없을 테니까 여기 전체 기전력 E를 R 플러스 15로 나눠준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상 두 개의 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내부 기전력 E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방정식 뭐 그냥 풀어주는 건데요. E를 구하기 위해서 R에 관해서 한번 풀어봅니다. 요거 R에 관해서 한번 풀어보면 자리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R 플러스 5가 8분의 2가 되고요. 이때 여기 마이너스 5만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이 R 대신에 요걸 대입해서 풀어주면 사실상 끝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8분의 2에 요거 대신에 지금 마이너스 5까지 대입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15의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요거 이렇게 둘이 먼저 계산하면 10이 되고요. 요거 둘이 자리 뭐 바꿔도 되죠. 아니면 분자 분모에 8을 없애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8을 곱합니다. 그러면 4는 여기에 8을 곱하면 2 플러스 80이 되고요. 여기도 8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둘이 자리 바꾸면 되니까 2 플러스 80이 4분의 8, 2가 되고요. 즉 이거 약분하면 2가 되죠. 그래서 이거 하나 넘겨주면 2만 남고 80이 되네요. 그래서 내부 기전력 그냥 이 둘 가지고 연립 방정식 그냥 풀어준 거에 불과하죠. 이 두 가지 식을 세워준 거죠. 답은 4번이죠. 4번. 78번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인 파형은 이거 뭐 잘 나오죠. 구형파입니다. 구형파. 그래서 파고율은 최대값, 실효값이고요. 파형률은 실효값, 평균값이어서 이거 어떻게 외우기로 했습니까? 제 사촌 형님이 공인중개사 고형이라고 했죠. 고시형인데 이 분은 뭘 좋아합니까? 최실평을 좋아합니다. 최고로 실평수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리고 각각의 지금 여기 중요한 것들 어떻게 외우기로 했습니까? 정반, 3반, 9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그래서 그때의 실효값이 각각 다 여기 분자에는 IM이 오고요. 실효값, 평균값 그래서 뭐 정연파 너무나 중요하죠. 실효값은 루트 2분의 IM, 평균값은 파이분의 2IM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외우기로 했습니까? 여기는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로 외우자고 그랬죠. 그렇게 되고요. 여기도 1, 2, 2, 파이파이 1, 2, 2, 파이파이 이렇게 실효값, 평균값 외워주면 어떤 것들이 와도 파고율, 파형률 두렵지 않습니다. 특히 이 구형파는 그렇죠? 방금 본 대로 파형률, 파고율이 모두 1이 되는 거죠. 3번. 79번 회로의 4단자 정수로 틀린 것은 물었는데요. 요거 여러분들 행렬로 해주는 것이 가장 여러 가지로 응용되고 행렬의 곱 여러분 열심히 연습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것이 1Z01이니까요. 1, 4, 0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가 4, 5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여기는 1, 0 하고 여기 어드미턴스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4기 때문에 1, 4, 0, 1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것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 먼저 얘랑 이렇게 하나씩 해볼까요? 곱해버리면 곱하면 1이니까 더해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를 곱해야죠. 0과 4니까 더해서 4. 그 다음 얘와 얘를 곱해야죠. 0과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얘와 얘를 곱하니까요. 0과 1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 1, 4, 0, 1을 또 곱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행렬의 곱셈을 해보면 얘랑 곱해야죠. 2와 0 그래서 2. 얘랑 곱해야죠. 8과 4 그래서 12.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해야죠. 4분의 1과 0 4분의 1.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해야죠. 1과 1이니까 2가 되죠. 그래서 A, B, C, D가 틀렸네요. D.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행렬의 곱셈 어렵지 않은데 많이 응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익혀두시고요. 이렇게 진행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사단자 정수 이렇게 쓰기로 했죠. 1Z1 01로 행렬식으로 만들고 행렬로 만들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은 01 여기 Z3분의 1 그리고 1이고요. 이 부분으로 나타내 주는 행렬 1Z2 01 이것만 이제 곱해 준 거에 불과하죠. 그렇죠? 자, 4번이 답입니다. 80번 그림과 같은 4단자망 회로망 4단자 회로망에서 이 출력 측을 개방을 했더니 12 또 2, 뭐 4였고 출력 측을 단락을 했더니 또 이렇게 값들이 주어져 있을 때 4단자 정수는 얼마가 되는가 이걸 물었는데요. 우리 이 4단자 정수에서 뜻하는 것이 그렇죠? 입력 V1, I1과 여기 출력 측 V2, I2 사이의 이런 관계를 이렇게 여러분 행렬로 표현하는 게 보기가 좋죠. 그래서 V1, I1, A, B, C, D의 V2, I2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했었죠. 그렇지? 또 얘랑 얘랑 곱하면 얘랑 얘랑 해서 그게 I1이다. 요 식이었죠. 그럴 때 이때 A가 뜻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이때 A를 만들어내려면 얘가 사라져주는 게 좋으니까 I2가 0일 때 I2가 없다는 것은 개방을 했을 때 I2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I2가 0일 때 V2분의 V1이 A가 됐죠. 그래서 그걸 개방 되었을 때 전압 이득이다. 그래서 개방 전압 이득 이런 식으로 구했었죠. 그리고 B는 여기서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얘가 없어져 주면 좋잖아요. V2가 0이면 A도 없어져지니까 V2가 0이라는 것은 단락을 시켰을 때죠. 단락시켰을 때 그렇다면 I2분의 V1이 돼버리기 때문에 단락 임피던스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C를 우리가 구하려면 여기 이 부분이 사라져주면 좋으니까 I2를 0으로 만들려면 역시 개방시켰을 때의 V2분의 I1 개방 어드미턴스였죠. 그리고 D는 얘가 사라져주면 좋으니까 V2가 0일 때, 즉 단락을 시켜버렸을 때 0이 되죠. 그럴 때 I2분의 I1 단락시켰을 때의 전류 이득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다시 문제를 한번 가보면 지금 여러분들 행렬로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V1, I1의 4단자 정수 A, B, C, D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V2, I2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 V1이 뭡니까? 얘랑 이렇게 곱해서 AV2, BI1이죠. BI2 그 다음에 I1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얘랑 곱하니까 CV2 플러스 DI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A를 구하려면 I2가 0일 때 다시 한번 하나씩 해봅니다. A를 구하려면 얘가 0일 때니까 V2분의 V1이 되죠. 이것이 I2가 0일 때 이렇게 되고요. I2가 0이라는 것은 여기를 개방했을 때의 그쵸 V2분의 V1 여기 요걸 이용해야죠. 개방을 했을 때 V2분의 V1이니까 4분의 12 이용해서 3이 되어야 되겠네. 이것만 봐도 답이 4번이라는 걸 딱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도 가봅니다. 이 하나 정도만 해도 끝이네요. 자 B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B를 구하려면 얘가 사라지려면 V2가 0일 때 V2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를 단락을 시켰을 테니까 그때의 얘가 내려가서 I2분의 V1이 되고요. 즉 V2가 0일 때죠. 자, 이 값을 이제 구해보면 얘를 단락시켰을 때 그럼 단락 조건을 봐야 되겠죠. I2가 2고 V1이 16이니까 2분의 16 그래서 8이 됩니다. 오호 8 나오네요. 그 다음에 C도 한번 구해보면 C를 구하려면 얘가 0이면 좋으니까 I2가 0일 때 그렇죠? I2가 0일 때 V2분의 I1 V2분의 I1이 되고요. 이건 I2가 0일 때 그래서 I2가 0이라는 얘기는 무부하일 때죠. 개방을 한 상태 그 상태니까 여기 V2분의 I1 있죠. 그러니까 4분의 2가 되죠.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 0.5 역시 그러네요. 그 다음 D를 구하려면 D는 얘가 0이면 좋을 테니까 V2가 0일 때 I2분의 I1이 되죠. 얘는 V2가 0일 때 그래서 V2가 0일 때는 여기를 단락을 시켰을 때니까 이 조건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V2 2분의 4가 되는 거죠. 여기가 2분의 4
2분의 4 그래서 2가 되네요. 그래서 D가 2가 맞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8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